아우, 씨. 안녕하십니까. 다큐공작소 이혜수입니다. 다큐공작소에서는 앞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7월 중순 집중호우로 인한 충북 지역의 피해 상황을 자세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긴급 수해보고 3부. 해마다 반복되는 이 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정창삼 인덕대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옆으로 박완희 청주시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건너편에 KBS 송국회 기자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그 송국회 기자도 집중호우 당시 현장 취재를 많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충청북도의 피해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먼저 인명 피해가 컸습니다. 오송 참사 다 아시다시피 14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셨고요. 10명이 다치셨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북에서는 17명이 안타깝게 좀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는 도농복합 시설이다 보니까 농작물 피해만 보면 3,100여 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한 4,400개 정도 규모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축 폐사도 20만 마리가 넘고요. 특히 도로나 주택 시설도 침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괴산댐 원류로 인해서 또 괴산 지역과 충주 하류 지역도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복구가 100%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또 폭염 때문에 이 복구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송 기자가 정리를 해준 것처럼 충청북도에 적잖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충청북도 이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좀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날 우리가 13일 저녁부터 많은 비가 사실 강력하게 우리가 예상됐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대응이라든가 대비 차원에서 조금 미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피해가 나지 않았나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난방제 시스템이 붕괴되어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것은 이제 개발지상주의와 무능한 어떤 단체장들에 의한 인재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모두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차도 참사 같은 경우에는 미호강에 이제 구축한 임시 제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임시 제방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미호강 임시 제방은 그날 아침부터 불안했습니다. 참사 당일 보강 공사가 이루어졌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턱없이 낮은 높이였습니다. 제방이 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만, 저 제방 하나 찍어주세요. 어떻게? 저 제방 높이 찍어줘야 돼. 이 제방하고 이 제방 이거 안 돼. 저렇게 찍어야 되는데, 저 높이로 돼야 되는데 저 높이 안 되면 넘쳐요. 틀림없어요, 이거. 낮게 쌓은 임시 제방은 미호강 범람에 결국 무너졌습니다. 임시 제방이 붕괴된 데에는 너무 많은 교량이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례적이죠. 지금 교량이 3개가 아니고 4개, 5개네요. 중장비 이동을 위한 임시 교량까지 더해져 복잡한 모습. 200m가량의 짧은 구간에 7개 교량이 세워져 수위 상승과 빠른 유속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이쪽이 왜 위험하냐면 지금 가교, 철교 쭉 있다 보면 물이 못 흘러가니까 정체가 돼요. 그러면 일반 수위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런 방해되는 구조물을 만나면 이 일대가 수위가 올라가요. 이 일대가 수위가 올라가고, 수위가 올라간 상태에서 물이 빠져나가면 지금 사고가 났던 군평 제2지하차도 구간은 유속이 증가돼요. 재기능을 하지 못한 임시 제방과 촘촘하게 들어선 다수의 교량. 치수에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의 관리 부실이 수해 피해를 키운 게 아닐지 의심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화면상에도 나왔지만 인근 주민들께서 임시제방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정 교수께서는 그 인근에 있는 공사 현장도 둘러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짧은 구간 내에 많은 교량이 있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가보니까 임시 가교가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다음 철교가 2개, 그다음 자동차 도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을 보면 상류와 하류を볼 때 가장 좀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좁은 구간이거든요. 이런 좁은 구간 내에서도 교량 교각들이 그렇게 다수가 있다 보면 결국은 병목 현상처럼 가교가 결국 제방 역할을 해서 수위 상승, 그다음 유속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굉장히 내재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거는 그곳에 이렇게 많은 교량들이 왜 이렇게 허가가 됐을까? 우리가 예방 단계에서 좀 놓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그렇게 위험 요소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응과 대비 단계에서 대비 대응 단계에서 뭔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위험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주변에 어떤 위해를 가할 건지를 우리가 분석하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임시 제방 같은 것도요, 의원님.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관련된 규정 같은 것들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허술하게 왜 구축이 됐을까요? 시공사나 감리사가 그 금강유 환경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서 기존 제방을 이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존 제방을 사실은 무단 철거 후에 임시 제방을 쌓았다고 하는 것이 국무조정실의 조사 내용이에요. 강해지구 하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미호천교의 하천폭, 그 부분의 하천폭이 300m에서 350m 정도로 좁아요. 그 상류 지점이 400m가 폭이 넘는데 네. 그 아래쪽은 또 600m가 넘고 그러니까 호리병처럼 하천이 좁은 지역이라서 기존의 교량으로 그대로 둔 상태에서는 하천폭을 넓힐 수 없으니까 하천 정비 사업을 중지시키고 교량 재가설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행복청의 사업으로. 그 교량 준공이 올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빨리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지금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사업 주체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서로 협력적인 이 대응 방안을 만들지 못했던 점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재난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관계기관들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미호강도 당시 홍수주의보나 홍수경보로 격상이 돼 있었지만 그 옆에 병천천도 범람이 돼서 인근 농경지가 침수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만큼 한꺼번에 물이 내려왔었고 문제는 그게 참사 당일 전날에도 관계기관이 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사 전날 오후 5시 20분에 119 신고에는 주민이 지나가다가 임시 제방의 밑둑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정확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소방당국은 수해 현장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출동 인력이 없다. 해당 구청에 얘기를 해라 이렇게 넘깁니다. 참사 당일 7시 4분에도 112 신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대응을 못합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감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해야 될 지점이고 네.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임시 제방 문제도 있었고 또 교량 공사 현장에서의 문제점도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오송 지하차도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저희 KBS 취재 결과 또 확인이 됐습니다. 차단기만 있었더라도 이런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오송의 다른 지하차도는 그럼 과연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오송 지역의 지하차도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 2020년 준공된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하차도. 실시간 CCTV는 가동되고 있지만 침수에 대비한 차단 시설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사고가 일어난 궁평 2 지하차도에서 700m 거리에 떨어져 있는 궁평 지하차도를 찾았습니다. 미호강 인근에 있어 침수 위험이 높은 곳이지만 차단 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철도 건널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도 건널목에 있는 것처럼 차단기가 있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돼 있다가 침수 위험이 있게 되면 차단기가 내려가고 위에 경고문이 붙으면서 통행을 막는 거죠. 그래서 차 진입 자체가 안 되게끔 해놓습니다. 3년 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사고 이후 지자체별 위험 등급 조사와 차단 시설 설치도 있었지만 이곳에는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소화기는 온데간데 없고 배관 시설 관리도 엉망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터널에 있는 지금 등 제어인데요. 침수가 이 이상 되지 않을 거라고 만드는 건데 충분히 이 이상 침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 이 터널 안에 등이 다 꺼질 건데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탈출하는데 훨씬 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지상으로 빼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엔 맞습니다. 또 다른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선 지하차도 실태 점검이 시급합니다. 네, 오송 지역에는 이제 모두 3개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참사가 발생한 지하차도가 다들 아시는 것처럼 궁평 2 지하차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지하차도를 살펴봤는데 역시나 차단기 설치는 모두 안 돼 있었고 네. 뭐 배관 시설 같은 것들도 관리가 좀 부실해 보였고요. 부산 초량 1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2020년 7월 23일 정확히. 그런데 이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침수 예방 관련된 조치를 취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공문을 발송합니다. 지하차도 침수가 발생했으니 다른 지자체들의 침수 위험 등급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차단기 설치 여부를 결정해라. 그런데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을 행안부가 만듭니다. 그 기준을 보면 통제 및 등급화 기준이라 그래서 이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궁평 2 지하차도가 가장 배점을 많이 차지하는 침수 이력, 침수가 얼마나 많이 발생했냐, 그게 배점이 30점입니다. 궁평 2 지하차도는 2019년 개통했습니다. 그러면 궁평 2 지하차도는 2020년도에 점수를 매겨야 하는데 1년이 갓 지난 상황에서 침수 이력 점수를 매기다 보니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3등급으로 배정을 받습니다. 미호강 일대가 환경부가 20년 동안 지형 분석을 해서 홍수 위험 지도를 만듭니다. 이번에 궁평 2 지하차도도 그 지역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좀 더 위험한 건 등급을 떠나서 우리가 긴 구간의 터널, 사실은 이게 지하차도 개념이지만 터널의 개념입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방음 터널 화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보면 차단 시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 구간도 결국은 400m, 500m 긴 구간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차단 시설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긴 구간의 터널은 무조건 차단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화재일 수도 있고 침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인명피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차단기 예산 배정 같은 것들은 시의회에서 챙겨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올해 상반기에 자동 차단기 설치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충청북도에 지난 2월에 행안부로부터 침수 우려 지역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사업 명목으로 국고보조금이 6억이 내려왔어요. 네. 행안부의 그 사업을 이제 안내한 대상지를 보니까 궁평 2 지하차도 사실은 대상지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는 지하차도에 대한 사업비를 배정하지 않고 하상도로 차단 시설에 주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궁평 2 지하차도에 차단기가 설치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네. 자, 지역에 이렇게 큰 비가 내릴 때마다 불안감에 떤다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다큐 공작소 PD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궁평 2 지하차도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만나는 마을, 청주시 강내면. 집중호우에 거리가 침수되고 지하와 1층 상가 상당수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배수 펌프장을 피해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계 설비를 지금
5대가 있으면 한 2대를 더 증설을 해가지고 그래도 미호강이 범람했던 7월 15일 배수 펌프 5대가 작동했으나 기계실까지 완전 침수돼 오전 9시 47분 배수 펌프의 가동이 멈췄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이 배수 펌프는 담수를 고려한 농경지용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농업용 배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흥에서는 말 그대로 물이 찰 시간도 없이 배제하는 그런 기능을 했기 때문에 시나 도에서 거기에 맞는 별도의 배수 펌프장을 만드는 게 그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타변 삼거리 중심도로의 침수는 빈번했지만 지대가 높아지는 상가 건물까지 잠긴 건 이번이 처음. 침수 피해를 입은 강내면 일대를 돌아봤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쪽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 지금 토사 더미가 있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막혔잖아요. 예.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 좀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건 뭐냐면 토질 자체가 불투수층으로 변하니까 유출률이 좀 더 증가되거든요. 도시의 설계 자체에서부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의 배수 체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 주민들은 절대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수백 년을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여기가 안전지대가 아니니 떠날 수밖에 없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기고 무너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 피해.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하천 근처에 있는 하천 유역 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습적으로 해마다 침수되는 동네들이 있어요. 현장도 직접 가보셨으니까 정 교수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했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2m 이상 정도 물이 찼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비가 오면 이런 사건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배수 체계를 펌프장이라든가 이런 걸 증설하지 않고서는 이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우리가 재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요소에 의해서 개발 행위에 의해서 재 요인이 가중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유출의 관점이나 이런 관점에서 평가하는 평가 제도 시스템이 있지만 이런 우리 이번에 나왔던 이제 강내면 같은 개발 행위들은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의 개발 행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수 체계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개발이 되기 전에는 강 하천변은 벼농사를 짓던 곳이고 침수됐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복귀되고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개발이 주로 하천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천 제 내지에 소위 말하는 빗물들이 일정 정도 머물렀다가 흘러갈 수 있는 빗물 저류 시설들이 거의 없어요. 이 저류 시설이 만들어져야지 하천에 대한 부하를 좀 줄일 수 있고 침수를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개발 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하천변에는 일정 정도 예를 들어서 50m나 100m 이상의 어떤 이제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그곳에 빗물이 저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도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네. 사실 도시화가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불투수율이라고 그래서 대부분 비가 올 때 정상적이면 이제 지면으로 내려가고 하천을 통해서 천천히 내려오는데 도시화가 되면은 이제 불투수율 때문에 갑자기 2배 이상의 도달 시간이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유출 총량이 많아집니다. 사실 효과를 가장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건 3가지입니다. 우리가 하천 정비 사업, 그다음 우수관로 정비 사업, 그다음 펌프장 신설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 3가지 다 한꺼번에 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청주시에서는 이제 복대동 침수랑 그다음에 일부 침수를 겪고 난 다음에 충북대학교 정문 앞에도 우수 저류 시설 그다음 복대동에도 우수저류 시설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북 곳곳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산사태가 일어나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괴산댐에서 이제 물이 넘치는 그 원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송 기자. 네, 이번에 이 원류 현상으로 결국은 하천 지역들, 하류 하천 그 댐의 하류 지역들이 대부분 침수를 많이 입었는데요. 괴산 댐이 오래됐고 그래서 결국은 콘크리트 댐이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질 것이냐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한수원은 밝혔지만 이 원류 현상과 더불어서 이럴 경우 댐의 문제는 전혀 없는지도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정말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은 뭐냐면 괴산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달천이라는 하천 자체의 문제입니다. 괴산댐이라는 댐 자체가 1950년대에 건설된 댐이고요. 댐 용량이 1,500만 톤입니다. 우리가 뭐 댐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저수지 정도의 규모인데 7월 14일 비가 들어온 유입량을 데이터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1,500만 입방미터죠. 입방미터의 댐에 하루에 3억 정도의 물이 들어오면 이 댐을 뭐 아무리 굉장히 증거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 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결국은 이 괴산댐 유역을 달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는 달천 유역에 중소규모 댐을 2-3개 짓는 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민들의 수용성이 어떨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야 될 문제다. 산사태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예천에서도 산사태가 났을 때 제일 먼저 희생자가 난 곳이 신규 개발지입니다. 산으로 가까운 곳으로 가면 갈수록 산사태 위험도가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는 가급적으로 귀농을 하시거나 할 때도 기존의 주택단지, 기존 주택을 안정화된 지역을 활용하는 방법을 해야지 개발업자들이 계속 좀 더 위로 가다 보면 우리가 이런 산사태는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KBS에서 보도했던 그 청주시 국도 25호선 산사태로 인해서 매몰 사고로 28세 청년이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이 재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에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도청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시겠어요? 아니, 나 충북도 쪽으로 연락해서 이쪽으로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우선은 산사태 통과를 상림녹지가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제 아침이라고 하셨죠? 3차 우회도로라서 이제 관리청이 보훈국토관리사무소 국토부 산하기관이에요. 국도 25호선 3차 우회도로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 보훈국토관리사무소에 관할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주시나 충북도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도 안 되어 있거나 부실하게 알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청주 시민이 돌아가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문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정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무정부 상태가 아닌가. 다큐 공작소 긴급 수해 보고 오늘 3부 순서로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 세 분께서 좀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거나 아니면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 한 번씩 더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부터 좀 해주실까요? 앞으로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방사업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이 있지만 당장은 비구조적인 대책을 통해서 인명 피해라도 좀 줄인 다음에 점진적으로 구조적인 대책을 통해서 우리가 재산 피해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기자? 네. 사실 이번 오송 참사 같은 경우에는 예견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집중호우 때 조금만 비가 와도 지하차도가 침수되는 일은 다반사였기 때문에 소방에서도 긴급 출동을 해서 보트를 타고 시민들을 구조했던 일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번 오송 참사도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응이 안 됐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또 그 대응하기 전에 앞서서 이 심각성을 인지 못했다는 점, 그 부분이 정말 뼈아픈 또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무조정실에 이제 감찰 결과 발표를 하면서 36명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63명에 대해서 공직자 비위와 관련된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세월호 참사도 그랬고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재난 참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은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문제이고 인적인 문제로부터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자로 인사이동이 나왔어요. 사고가 15일 날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뭐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될 과장, 팀장 뭐 이런 분들이 싹 바뀌었어요, 거의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이 인사 시기가 적정하냐? 저희 청주시 의회에서도 이것이 정쟁이 아니라 실제 2017년도 수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대비를 못해서 발생했던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대책들을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큐 공작소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서 이번 장마 기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또 원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자연재해를 사람의 힘으로 과연 어디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건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는 정비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인 KBS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들과 이재민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큐 공작소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살게 해줘야 우리가 사는 거지. 딛고 일어날 수가 없잖아. 농작물이니 뭐니 다 졌다 놔버렸으니. 뚝 터져서를 다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왜 보상을 왜 안 해줘? 이 농사져 가지고 얼마나 남는다. 정확한 좀 지침을 정해서 보상은 어떻게 해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좀 돈이 좀 들더라도 이 중앙정부에서 좀 그 상하류 특정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제방을 좀 보강을 좀 하고 준설도 좀 하고요. 관리 의무, 주의 의무, 안전조치 의무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중대시민재해에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